며느리가 여행 왔으면 짐 정도는 들어야지. 우린 면세점 좀 볼게. 짐은 내가 다 맡아. 가족 해외여행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서 며느리는 짐꾼이 되었습니다. 저만 짐을 들어야 하나요? 그럼 누가 들어? 며느리가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반복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는 공항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가족의 여행뿐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공항에서 돌아선 며느리 김서연. 그 순간부터 가족들의 여행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이 가족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김서연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어진 가족관계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앞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박정훈의 가족도 모습을 드러냈죠. 캐리어 5개가 한꺼번에 굴러가는 소리가 바닥에 울렸고 그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은 저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가장 앞에서 걷고 있던 건 박지영이었습니다. 손에는 기내용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며 출국장 안쪽을 훑어보고 있었죠. 바로 옆에서 박미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걸었고 박정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느릿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캐리어 5개를 양손으로 끌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서연이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 2개를 왼손에 쥐고 나머지 3개를 오른손과 팔꿈치 사이에 끼운 채 걸어가는 모습은 어떻게 봐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바퀴 하나가 방향을 틀 때마다 김서연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고 그때마다 멈춰서서 다시 정렬해야 했죠.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잠깐 멈춰서서 김서연을 바라봤지만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출국 수속줄 앞에 도착했을 때 박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캐리어 무게 좀 확인해봐. 면세점에서 산 거 넣어서 초과될 수도 있거든. 김서연이 캐리어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박미영이 자기 가방까지 하나 더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봐줘. 나 면세점 한 바퀴만 더 돌고 올게. 두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영은 이미 수속줄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박미영은 면세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대답할 틈도 없이 캐리어 5개와 기내 가방 2개 사이에 서 있게 됐죠. 줄을 서 있던 앞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김서연과 그 짐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박정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그쪽을 한번 바라봤지만 박정호의 시선은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죠. 김서연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아무 말 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수속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서연은 캐리어를 하나씩 밀어가며 따라갔습니다. 바퀴가 바닥 이음새에 걸릴 때마다 뒤에 있던 캐리어가 옆으로 빠졌고 그때마다 김서연은 허리를 굽혀 다시 끌어당겨야 했죠. 줄 뒤에 서 있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그 시선이 김서연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건 김서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때 박지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수속줄을 훑어보더니 김서연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야? 줄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김서연이 아무 말 없이 줄 앞쪽을 가리키자 박지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박정호에게 말했죠. 정호야, 서연이 좀 도와줘. 짐이 저렇게 많은데 혼자 하고 있잖아. 그 말에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박지영은 이미 다른 쪽을 보며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건 좀 해야지. 가족여행인데 누가 챙겨. 근데 좀 빨리 좀 하지. 그 말은 김서연을 돕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더 빠르게 하라는 뜻이었죠. 박정호는 잠깐 김서연 쪽을 봤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휴대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김서연의 손등에 캐리어 손잡이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하지만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한 칸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캐리어를 밀고 다시 멈추고 다시 밀었습니다. 박미영이 면세점 봉투 2개를 들고 돌아온 건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봉투를 김서연 앞에 내밀며 말했죠. 이것도 캐리어에 넣어야 하는데 자리 있어? 김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지퍼를 열어 안을 살피려는 순간 박미영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서연아, 이번 여행 가이드도 내가 해야지. 일정 다 짜놨잖아. 현지에서도 내가 앞에서 이끌어줘.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줄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김서연을 잠깐 바라봤고 옆줄에 서 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듯 고개를 저었죠. 김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일어선 김서연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아니었고 서러운 얼굴도 아니었죠. 그저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는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지영이 무슨 말을 또 하고 있었지만 김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캐리어 손잡이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5개의 캐리어가 줄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고 김서연의 두 손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두 손이 낯설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아직 남아 있었지만 김서연의 손가락은 이미 힘을 풀어버린 뒤였죠. 출국장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소리 사이로 김서연의 머릿속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 김서연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웃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간을 보며 고개를 젓는 순간마다 김서연은 다시 양념을 고쳐가며 처음부터 만들었죠. 설거지가 끝나면 방 정리가 남아 있었고 방 정리가 끝나면 과일을 깎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다가 저녁이 되면 김서연의 발등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지영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김서연은 산후조리원에 열흘을 다녀왔습니다. 산모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가져다 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날랐죠. 박지영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목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기 옷 좀 더 가져다 줘. 신생아용 말고 50일 지나서 입힐 거.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이 점심을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미영은 그보다 더 자주 김서연을 불렀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김서연에게 하원을 맡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부탁이 석 달 뒤에는 거의 매일이 됐죠. 김서연이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날 저녁 박미영에게서 온 전화는 짧았습니다. 형부한테 얘기했어. 가족끼리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그 뒤로 김서연은 어렵다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는 보름 동안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죽을 쑤어보은 도시락에 담고 병원까지 지하철 2번을 갈아타며 다녀왔죠. 병실에서는 시아버지의 침대 시트를 갈고 간호사에게 일정을 확인하고 퇴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박지영은 주말에 한 번 얼굴을 비쳤고 박미영은 병문안 대신 과일 바구니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박정호는 야근이 많다는 이유로 병원에 3번 왔고 올 때마다 복도에서 잠깐 아버지 얼굴을 보고는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김서연이 박정호에게 한마디를 꺼내려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조금만 참자. 서연이가 해주니까 다들 고마워하고 있어. 고맙다는 말은 박정호의 입에서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박지영도 박미영도 김서연에게 직접 고맙다고 말한 적은 없었죠. 김서연이 한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김서연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추석이면 차례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김서연 몫이었고 설날이면 조카들 세뱃돈 봉투까지 김서연이 챙겼죠. 가족 모임 장소를 예약하는 것도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르는 것도 여름 휴가 숙소를 알아보는 것도 전부 김서연의 손을 거쳤습니다. 박정호는 가끔 서연이가 이런 거 잘하니까라고 말했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앞으로도 계속 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였죠. 가족 단체 여행이 처음 이야기에 나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쯤은 다 같이 해외에 나가보자고 꺼냈고 박지영과 박미영이 바로 동의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알아보고 숙소를 비교하고 일정을 짜고 여권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서연에게 돌아왔죠. 박정호는 서연이가 알아서 해줘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 역할을 끝냈고 박지영은 나는 아무 데나 괜찮아 대신 호텔은 좋은 데로라고만 했습니다. 김서연은 석 달 동안 17개의 숙소를 비교했고 항공편을 4번 변경했으며 가족 각자의 식단과 일정 요청에 맞춰 여행 계획을 3번 다시 짰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도 김서연이 했고 환전도 김서연이 했으며 출발 이틀 전에는 가족 전원의 캐리어 안에 짐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김서연의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출국 전날 밤 김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죠. 일정표 위에 빼곡히 적힌 시간과 장소를 바라보다가 김서연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바다도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체크리스트와 해야 할 일의 목록뿐이었죠. 그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만 바뀐 채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시댁 행사였고 김서연은 거기서도 준비하고 챙기고 치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자리가 공항까지 그대로 따라온 것이었죠.
김서연은 일정표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고 불을 끄면서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국장 한가운데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놓아버린 이 순간까지 그 낯선 감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감각 속에서 김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캐리어 5개가 줄 한가운데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이름표들이 눈에 들어왔죠. 박지영, 박미영, 박정호.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의 캐리어는 가장 안쪽에 다른 짐들에 가려진 채 바퀴 하나가 접힌 상태로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김서연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공항이 아니라 작년 겨울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정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펼쳐져 있었죠. 김서연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 불을 켜려는 순간 박정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불 켜지 마.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고 김서연은 스위치에서 손을 내린 채 어둠 속에서 박정호의 윤곽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사업 관련 채무 내역이었습니다. 박정호가 3년째 운영해온 소규모 무역 사업이 거래처 부도 여파로 자금줄이 끊긴 상태였죠. 밀린 대금은 회수가 불가능했고 창고 임대료와 직원 급여까지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형한테도 누나한테도 말 못해. 아버지 알면 쓰러지실 거야. 김서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훑었습니다. 총 금액은 김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당장 다음 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이 3건이나 있었죠. 박정호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거래처를 다시 잡을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보다 간절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반복했죠.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던 시절 넣어둔 퇴직연금도 있었습니다. 합치면 채무의 절반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가 문제였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김서연은 그 생각을 바로 접었죠. 아버지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고 퇴직연금 중도 인출 서류를 작성했죠. 창구 직원이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김서연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서도 김서연의 표정은 담담했죠.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으니까요. 나머지 금액은 더 어려운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김서연은 결혼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 연락을 했죠. 사정을 감추려 말하면서도 박정호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고 잠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선배는 이틀 뒤에 연락을 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단기 대여가 가능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김서연은 그 자리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상환 일정을 직접 계산해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보름 동안 김서연은 낮에는 시댁일을 하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해 상환 일정을 조율하고 밀린 임대료 납부 순서를 정리하고 직원 급여 지급 계획까지 김서연이 직접 세웠죠. 박정호는 김서연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김서연이 정리해준 순서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호가 김서연에게 한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도
고마워라는 말도 한 번씩은 나왔지만 그건 상황이 정리된 뒤가 아니라 한창 복잡할 때 흘러나온 말이었기에 김서연의 마음에 오래 남지는 않았죠. 2달이 걸렸습니다. 채무는 정리됐고 사업은 규모를 줄여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박정호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고 가족 모임에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서연이 무엇을 내놓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정호는 가족에게 사업 위기 자체를 말하지 않았고 김서연 역시 입을 열지 않았죠. 시어머니 앞에서, 박지영 앞에서, 박미영 앞에서 김서연은 여전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조카를 돌보는 며느리였을 뿐 가족의 재정을 지탱한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김서연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것, 박정호가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받치는 것.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죠. 다만 한 가지, 김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적금 해지 영수증은 아직 김서연의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접어서 넣어둔 종이가 모서리부터 누렇게 바래고 있었지만 김서연은 그걸 버리지 않았죠. 왜 버리지 않았는지 김서연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으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곤 했습니다. 지금 이 공항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놓은 채 서 있는 이 순간에도 김서연의 손끝에는 그 종이의 감촉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를 가족 중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12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보다 더 선명하게 김서연의 안쪽을 누르고 있었죠. 그 무게를 안고 서 있던 김서연의 귀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탑승 수속이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었고 출국장 안쪽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항공편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탑승구 번호 옆에는 수속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지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캐리어 왜 저기 놔둔 거야? 수속 시작됐는데. 김서연이 뒤를 돌아보자 박지영이 커피를 다 마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 뒤로 박미영이 면세점 봉투를 양손에 들고 따라왔고 박정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캐리어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당연하다는 듯 김서연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서연이 캐리어를 다시 잡으려는 순간 박지영이 한 발 먼저 다가와 자기 기내 가방을 캐리어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위탁으로 같이 넣어. 기내 들고 타기 무거워. 가방 안에는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상자가 가득 들어 있었죠. 무게가 상당했지만 박지영은 이미 손을 털며 수속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 위로 다시 금속의 차가움이 눌렸죠. 수속줄이 짧아지면서 가족이 카운터 앞에 가까워졌을 때 박미영이 다시 김서연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 하나를 더 내밀며 말했죠. 서연아, 이것도 좀 부탁해. 내 캐리어 열어서 넣어줘. 지퍼 안쪽 주머니에 여유 있을 거야. 김서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박미영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쪽은 이미 빽빽했고 지퍼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김서연이 짐을 눌러가며 봉투를 밀어 넣으려 하자 지퍼가 걸렸고 그 상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으로 지퍼를 당겨야 했습니다. 줄에 서 있던 앞 가족의 아이가
김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죠. 지퍼를 겨우 닫고 일어선 김서연의 무릎에는 공항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손으로 무릎을 털려는데 박지영이 수속 카운터 쪽에서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빨리 와. 짐 올려야지. 카운터 앞에서 직원이 캐리어를 올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었고 박지영과 박미영은 카운터 옆에 나란히 서서 김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박정호도 거기 서 있었지만 캐리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캐리어를 하나씩 끌고 와 벨트 위에 올리기 시작했고 직원이 무게를 확인할 때마다 박지영이 옆에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초가 안 되지? 서연아, 내가 아까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김서연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박지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직원에게 직접 물었죠. 혹시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에 카운터 직원이 잠깐 김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옆 카운터에서 수속하던 중년 여성도 고개를 돌렸죠. 박지영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캐리어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현지 도착하면 가이드도 내가 해야 해. 일정 다 내가 짰잖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박미영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이가 제일 잘 알잖아. 식당도 내가 다 예약해 놨다며? 현지에서 길 찾는 것도 내가 해줘야지. 두 사람의 말이 카운터 앞에 울렸고 그 소리는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고개를 돌려 김서연을 쳐다봤고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이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죠. 김서연은 그 시선들을 등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12회 동안 시댁 부엌에서, 병원 복도에서, 조카 유치원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시선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 앞에서 김서연은 짐을 나르고 무릎을 꿇고 가이드를 하라는 말을 듣고 있었죠. 박정호는 카운터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캐리어 5개를 벨트 위에 올리는 동안 누나와 여동생이 아내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동안 박정호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죠. 김서연이 마지막 캐리어를 벨트에 올리며 잠깐 박정호를 돌아봤지만 박정호의 시선은 전광판 위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분노도 서러움도 실망도 아니었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이었고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채로 조용한 채로 김서연의 눈이 천천히 수속 카운터에서 떨어져 나와 출국장 너머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탑승권이 김서연의 손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접히지 않은 채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그 종이를 김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탑승권 위에 인쇄된 이름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살짝 구겨지고 있었죠. 수속 카운터 뒤로 캐리어들이 벨트를 타고 사라져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서연의 귀에는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박지영과 박미영은 이미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서연아, 빨리 와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항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 김서연에게 반쯤만 닿았죠. 박정호가 김서연 옆에서 탑승권을 접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가자, 시간 없어.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입을 열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목 안쪽이 바짝 말라 있었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호가 한 발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김서연의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고 박지영이 벌써 줄 중간에 자리를 잡고 서서 손짓을 하고 있었죠. 박미영은 박지영 옆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고 박정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만 카운터와 심사대 사이 통로 한가운데 서 있었죠. 양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며 김서연을 피해 걸었고 그 흐름 속에서 김서연은 작은 돌처럼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탑승권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목적지, 좌석번호, 탑승 시간. 석 달 전 김서연이 직접 예약하고 직접 출력하고 가족 인원수에 맞춰 좌석을 배정한 그 탑승권이었죠. 창가 자리를 좋아하는 박지영, 통로를 원하는 박미영, 옆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까지 전부 맞췄지만 김서연 자신의 좌석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자리 중에서 골랐습니다. 중간 좌석이었죠. 양쪽이 막힌 자리. 그 사실이 지금에야 묘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의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여 코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휴대폰의 차가운 표면이 닿았고 김서연은 그것을 꺼내 화면을 켰죠. 잠금 화면 위로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 앱에서 보낸 출발 알림, 호텔 체크인 확인 메일, 그리고 현지 식당 예약 확인 문자. 전부 김서연이 준비한 것들이었고 그 알림들이 화면 위에 빼곡히 쌓여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김서연의 엄지가 화면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알림을 지우는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고 연락처 목록에서 박정호의 이름을 눌렀죠. 커서가 깜빡이는 빈 입력창을 바라보며 김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문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다만 그 문장을 화면 위에 올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출국 심사대 쪽에서 박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뭐해? 줄 길어지잖아.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영이 눈을 크게 뜨며 손짓하고 있었고 박미영은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꺼내고 있었죠. 박정호는 줄 맨 뒤에 서서 다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출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섯 번째 사람만 통로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김서연의 시선이 가족에게서 떠나 출국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착층 로비가 보였고 그 너머로 공항 밖 도로가 햇빛 아래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유리문을 바라보며 엄지를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정호 씨, 나 오늘 여행 안 갈게. 글자가 화면 위에 찍혔고 김서연은 그 문장을 한번 읽었습니다. 지우지 않았죠. 전송 버튼 위에 엄지가 닿았고 짧은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보낸 메시지함에 하나의 말풍선이 올라갔고 읽음 표시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탑승권을 한번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죠.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심사대가 아닌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유리문을 향해 공항 밖을 향해 김서연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죠. 가족이 있는 쪽에서 등을 돌린 채 걸어가는 김서연의 발소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 조용히 묻혀갔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바깥 공기가 김서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공항 안에 차갑고 건조한 냉방 공기가 아닌
여름 아침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었죠. 김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지나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섰다가 신호가 바뀌자 다시 걸었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 건물이 등 뒤로 멀어지는 동안 김서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손끝에 떨림만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김서연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출국 심사를 마친 박지영이 면세구역 안쪽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미영이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따라오고 있었고 박정호가 그 뒤에서 심사대를 빠져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지영의 눈이 심사대 줄을 훑었고 줄 뒤쪽까지 시선을 보냈지만 김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서연이 아직 심사 안 했어? 박지영의 물음에 박미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사대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훑어봤지만 김서연은 없었죠. 박미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간 거야? 박정호는 아까 뒤에 있었는데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켠 순간 손가락이 멈췄죠. 메시지 알림 하나가 떠 있었고 김서연의 이름 옆에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2번 오갔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그래? 박지영이 다가오며 물었지만 박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서연의 이름을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1번,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고 이번에는 5번째 신호음 끝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박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여행 안 간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 박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수속도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박미영이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박미영의 눈이 커지며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지? 진짜 간 거야? 박정호는 대답 대신 심사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미 출국 심사를 마친 뒤라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 절차가 필요했고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박정호가 면세구역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박지영이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정호야, 잠깐. 탑승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서연이한테 다시 전화해봐. 지금 돌아오면 아직 탈 수 있잖아. 박정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렸고 김서연은 받지 않았죠. 박정호의 입술이 한번 달싹거렸다가 다물어졌고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겨울 거실 소파에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채무 서류를 앞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밤 김서연이 어둠 속에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던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겠다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김서연의 뒷모습이 떠올랐고 보름 동안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던 식탁 위 스탠드 불빛이 떠올랐죠. 그때 박정호는 김서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고맙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한 번도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는 걸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가족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서연은 아무 말 없이 항공권을 예약했고 숙소를 잡았고 일정을 짰습니다. 그 모든 비용이 김서연의 남은 저축에서 나갔을 거라는 사실을 박정호는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업이 겨우 살아난 뒤에도
박정호의 수입은 전과 같지 않았고 가족여행 경비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았죠. 오빠 어떡해? 탑승 시간 다 됐어. 박미영의 목소리에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탑승구 방향 전광판에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안내방송이 항공편 번호를 호출하고 있었죠. 박지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짐은 이미 실렸잖아. 사람이 안 타면 짐 다시 내려야 해. 출발 지연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듯 선명해졌습니다. 짐 걱정이 먼저였다는 것, 출발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반응 속에 김서연이 왜 떠났는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박지영도 박미영도 김서연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김서연이 왜 가지 않겠다고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죠. 박정호는 오늘 아침 출국장에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캐리어 5개를 혼자 끌고 온 김서연, 수속줄에서 무릎을 꿇고 지퍼를 닫던 김서연, 카운터 앞에서 짐을 하나씩 올리던 김서연. 그 옆에서 박정호 자신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누나가 며느리가 이런 건 좀 해야지라고 말할 때도, 여동생이 가이드도 내가 해야지라고 말할 때도 박정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12년 동안의 장면들이 겹쳐지기 시작했죠. 명절마다 부엌에서 하루를 보낸 김서연, 산후조리원에 열흘을 다닌 김서연, 조카 하원을 매일 맡았던 김서연, 아버지 병원에 보름을 오간 김서연. 그 모든 일 뒤에 박정호가 한 일은 가족이니까 조금만 참자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참는 건 언제나 김서연이었고 가족인 건 언제나 박정호의 가족이었죠. 탑승구에서 최종 호출 안내가 울렸습니다. 박지영이 여권을 꺼내들며 탑승구로 향했고 박미영이 뒤따랐죠. 박지영이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빨리 와. 서연이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잖아. 박정호는 탑승구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죠. 김서연의 메시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읽음 표시 아래 짧은 한 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메시지 위에 박정호의 엄지가 멈춰 있었습니다. 탑승구에서 최종 호출 안내가 한 번 더 울렸고 게이트 직원이 마이크를 들어 항공편 번호를 부르고 있었죠. 박지영이 이미 탑승구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고 있었고 박미영이 그 뒤에서 기내 가방끈을 어깨에 올리며 박정호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진짜 시간 없어. 빨리 와. 박정호는 고개를 들어 탑승구를 바라봤습니다. 게이트 너머로 탑승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앞서 들어간 승객들의 뒷모습이 보였죠. 박지영이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며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박정호의 시선이 탑승구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권을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고 팔이 몸 옆에 늘어지듯 떨어졌죠. 박정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움직임을 본 박미영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오빠 뭐해? 왜 뒤로 가? 박정호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죠. 목 안쪽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첫 마디를 꺼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탑승구 앞에 서 있던 게이트 직원이 박정호를 바라보며 손님, 탑승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박정호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박미영을 지나쳐 박지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나. 박지영이 여권을 돌려받으며 뒤를 돌아봤죠. 박정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표정이 떠 있었고 그 표정을 본 박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번 여행 나는 안 갑니다. 박지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듯 박정호를 올려다봤고
입이 벌어지려는 순간 박정호가 먼저 말을 이었죠. 서연이 찾아야 합니다. 그 말에 박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 한쪽이 실룩거렸고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혔죠. 박미영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혼자 삐져서 간 거잖아. 어른이 왜 저래?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박정호는 박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동생의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도는 동안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지는 걸 느꼈죠. 삐져서 간 거라는 말, 나중에 전화하면 된다는 말, 그 안에 김서연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죠. 12년 동안 김서연에게 일을 맡기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온 것도 같은 구조였다는 걸 박정호는 지금에야 보고 있었습니다. 삐진 게 아니야.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죠. 게이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최종 탑승 마감입니다라고 안내했지만 박정호는 여권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으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짐을 혼자 다 끌고 바닥에 무릎 꿇고 지퍼 닫고 가이드까지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삐진 거라고 생각해요? 박지영의 입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박미영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죠. 박정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거두며 돌아섰습니다. 누나하고 미영이는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박지영이 박정호의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호야, 너까지 이러면 여행 어떻게 해? 엄마한테 뭐라고 해? 박정호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죠. 면세 구역 통로를 지나 출국 심사대 반대편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직원에게 출국 취소 절차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안내하는 동안 박정호는 줄곧 서 있었고 손에 들린 여권이 축 늘어진 팔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입국장 쪽으로 나오는데 20분이 걸렸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착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박정호는 다시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렸고 김서연은 받지 않았죠. 박정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공항 로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유리문이 열렸고 아침의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택시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박정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없었고 공항철도 입구까지 내려가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항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김서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연결됐죠. 하지만 김서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로 바람소리와 차소리만 흘러왔습니다. 박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상대편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죠. 박정호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고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잡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비행기 안 탔어. 지금 공항 밖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이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박정호의 눈가가 붉어졌죠.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몇 초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공항의 안내 방송과 차량 경적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죠. 공항 철도 플랫폼이에요. 박정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갔고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들어섰죠. 플랫폼 끝쪽 벤치에 김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선로 위로 들어오는 열차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김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편에 서기 위해 비행기를 내린 남편의 눈에 김서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박정호는 천천히 한 발씩 김서연이 앉아 있는 벤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박정호가 가족 식사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 집 근처 한정식 식당이었고 예약은 박정호가 직접 했죠. 김서연에게 일정을 맡기지 않은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로 식당을 알아보고 시간을 정하고 가족에게 하나씩 연락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지만 박정호는 그 과정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죠. 김서연은 식당 앞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김서연과 박정호 사이에 오간 말은 많지 않았죠. 공항 철도 플랫폼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던 그날 박정호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고 김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둘 다 입을 열지 않았고 그 침묵은 무겁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말로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와 상석에 앉았고 박지영이 뒤따라 들어왔죠. 박미영은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문을 열며 안쪽을 훑어보다가 김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미영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떨어졌고 인사 대신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죠. 식탁 위에 반찬이 하나씩 올라오는 동안 가족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다 왔으면 먹자고 말했지만 평소 같으면 먼저 수저를 챙기고 국을 떠올렸을 김서연이 가만히 앉아 있었죠. 박지영이 김서연을 한번 흘겨봤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고 박미영은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반쯤 차려졌을 때 박정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등을 곧게 세우며 식탁 위를 한번 둘러봤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고 박지영과 박미영도 동시에 시선을 올렸습니다. 김서연만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멈추며 아들을 올려다봤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죠. 작년에 제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자금이 끊겼고 채무가 쌓여서 법적 절차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박지영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죠. 박미영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서연이가 해결했습니다. 박정호의 시선이 김서연에게로 향했지만 김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죠. 박정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적금 해지하고 퇴직연금 깨고 지인한테 머리 숙여가면서 보름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채권자 연락도 서연이가 했고 상환 일정도 서연이가 짰고 제가 한 건 서류에 서명한 것뿐이었습니다. 식탁 위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 놓였고 박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죠. 박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 옆 수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족여행이 가능했던 것도 서연이 덕분입니다. 여행 경비 대부분이 서연이한테서 나갔고 항공권, 숙소,
일정, 보험, 환전까지 석 달 동안 서연이 혼자 준비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고 말 사이에 짧은 침묵이 끼었죠. 그 침묵을 견디는 동안 박정호의 턱 근육이 한 번 움직였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무게가 더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서연이한테 한 일을 가족 모두 보셨잖아요. 캐리어 5개를 혼자 끌게 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지퍼 닫게 하고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짐꾼 취급을 했습니다. 박지영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박미영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없었으면 작년에 우리 집도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고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죠. 박정호는 가족의 얼굴을 한 사람씩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박지영, 박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서연을 바라봤지만 김서연은 여전히 무릎 위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연이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박정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었고 내쉬는 숨과 함께 마지막 문장이 나왔죠. 나하고도 가족 아닙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와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죠.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미영은 수저를 놓은 채 테이블 위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죠.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정호를 바라보지도 가족의 반응을 확인하지도 않았죠. 다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미세하게 힘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조용히 펴지고 있었죠. 그날 식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반쯤 남았고 인사도 짧았죠. 하지만 식당 문을 나서는 가족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박지영은 현관에서 김서연과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먼저 길을 비켜섰고 박미영은 돌아서며 작은 목소리로 언니 먼저 가라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김서연의 팔을 잠깐 잡았다가 아무 말 없이 놓았습니다. 그 손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김서연은 묻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설명하지 않았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박정호가 먼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문이었죠. 김서연은 잠깐 멈춰서서 열린 문을 바라봤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박정호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창밖으로 저녁 거리의 불빛이 지나갔고 김서연은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 위로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돌아선 며느리 김서연의 선택은 단순한 여행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온 가족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이 더 큰 존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